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관련된 글로벌 관련된 그 팩트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유학이나 해외 회사의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뭐 해외 기업들과 거래가 가능한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니고시에이션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지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기업 쪽에서 기업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 갔을 때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어떤 기업의 특정한 기업들의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역량 또는 글로벌 지수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글로벌 역량이나 지수를 따질 때 뭘로 가지고 해야 될까?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게 사실은 그 지도자, 대통령의 의지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트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해외 연수를 굉장히 많이 시키게 돼요. 왜 그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해외에 사람들을 사귀고 그 다음에 언어를 습득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역량들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같은 경우도 MBA를 보낸다든지 해외에 또 주재원으로 보낸다든지 상당히 많은 돈을 그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해외 쪽에 인력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해외 역량, 글로벌 역량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글로벌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최근에는 뭐 아주 그 로컬한 그 재래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글로벌 영향을 받아요. 웬만하면 오펜부터 시작해서 뭐 핀부터 시작해서 스카프부터 시작해서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영향을 안 받는 게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지수를 따질 때 특정한 기업들을 분석할 때는 해외 R&D, 그 R&D 인력, 해외에서 R&D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옛날에 해외 R&D를 굉장히 지향을 했어요. 많이 이제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각국이 지금 긴장을 하고 해외 R&D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브리핑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최근에 제약이나 개인 보호 장비, PPE라고 하는데 개인 보호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에 관해서는 외국 자본이 인수합병을 금지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사를 팔고 말고는 그 기업 자유인데 그게 아니라 제약이라든지 영국 사람들의 필수적인 것은 우선 영국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서 여유가 남으면 수출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업이 외국인 자본화가 되면은 핵심 노하우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뭐 개인 장비라든지 개인 보호라든지 그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쇼링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 특혜를 주는 게 있거든요. 세금이라든지 뭐 땅을 공장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설립 비용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공장을 이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 30% 정도 지원하는 정도에 지금은 뭐냐면 미국이나 일본이 거의 그 비용의 대부분을 다 부담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리쇼링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글로벌 문제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의 글로벌 팩터가 해외로 굉장히 많이들 공장이나 핵심 공장을 이전시키는 거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 R&D를 향후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핵심 R&D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 때 애플의 핸드폰과 관련된 핵심 R&D만 실리콘밸리에 있고 미국에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해외에 있었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지금 지향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상당 부분을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두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R&D와 관련된 내수와 수출의 비중, 그래서 크게 보면 돼요. 기업 자체는 글로벌 영향이 어느 정도 되고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 가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 가의 글로벌 지수와 글로벌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종사하는 직원들은
어떤 수준과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느냐. 해외에 있는 어떤 바이어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직원들이 막 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사람들이 이 회사 거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계약서를 보냈는데 거의 읽지 못한다든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인데 중국어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거의 읽지를 못해요. 그걸 한글로 번역한 것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로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실제 이건 뭐예요?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 직원 1,200명 되고 외부에서 유학하거나 전문가가 거의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거의 뭐 완전 외부에 의존하는데 전혀 까막눈으로 사인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세부 조항이라든지 사후 관련이라든지 위약금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에서 상당히 페널티 조항이나 독소 조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수십억 돈 수백억의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수 아니라도 금융지수 같은 경우도 키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한 500여 개 기업들이 키코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부도가 나다시피 하고 거의 아직도 파산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은 제외하고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최근에 라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태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국내 전문가가 없어요.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자체에 관해서요. 그거 외국에서 설계해서 가지고 비슷하게 뺏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데 이거의 임팩이나 영향에 관해서는 또 몰라요. 판매하는 은행 창구나 객장 직원들은 더더욱 몰라요. 사는 사람은 더더욱 또 몰라요. 손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중소기업 내에서 벤처기업 내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글로벌 역량에 관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글로벌 역량 부분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관해서 기업의 경영진이 절대로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과 관련된 거는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지,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국내 직원들의 인식, 근로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등등부터 시작해 해외 R&D, 그 다음에 해외 지사가 있느냐 없느냐, 해외 업무를 해본 시간이나 기간이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약간 좀 IMF 이후에 주 대우가 파산하면서 대우그룹이 파산하면서 상당히 많이 놓친 부분이 저는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대우가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잘 쌓았어요. 베트남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심지어는 남미까지도. 근데 그게 주 대우가 무너지면서 거의 다 해체가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국내의 정치가들이나 국내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글로벌 역량의 중요성에 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우에까지 한 5조를 지원해줬다면 대우가 살아났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우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주고 나서 추후에 받으면 되는데, 실제로 김우중이라는 사람과 국내 대우만 생각을 하고 글로벌 역량에 관해서 평가를 굉장히 낮게 받은 거예요. 실제로 파산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우가 쌓았던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주 초단기간에 쌓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였고, 그게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대한민국의 거의 GDP로 맞먹는 규모를 대우가 했을 수도 있다. 때늦은 후회죠. 파산시키고 몇 조만 지원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날려놓고 나서는 후회를 하는 거죠. 결국 글로벌 역량에 관해서, 글로벌 지수에 관해서,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해서 국내 정치가나 국내 경제인들의 인식이 좀 낮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개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을 연구할 때 글로벌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 하나의 독립 변수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글로벌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면 이제 주 대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삼성이라는 글자만 가지고 좀 마케팅을 하죠. 프람 코리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프람 USA 그런 얘기였고, 실제로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신용도가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LG 같은 경우도 남미 같은 데 가든지 동남아 가보면 이게 한국의 회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많아요. 이거 미국 회사 아닌가? 일본 회사인가?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해요. 그게 한국 기업일 리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두고 영향을 강화시킨 거예요? 실제로 글로벌 이미지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같이 끌고 나간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미지 자체, LG란 해외 나가면서 LG라는 글자 두 글자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프랑코리아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나가서 굉장히 글로벌 영향력이 나름대로 높아져 있는 편인데 지금 바이오 업체라든지 뭐 IT 업체라든지 특히 AI 업체라든지 상당히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수에 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글로벌 관련돼서 지수 부분이나 글로벌 영향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면은 논문이 보다 재미있고 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논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미래. 경영학 특수 문제에서 실제로 미래를 얘기하는 이유는 논문의 토픽을 선정을 할 때 여러분 논문을 쓰는 논문 자체가 여러분이 특정한 논문을 쓸 때는 이 논문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복합이 되어야 돼요. 논문 쓰는 건 현재 쓰고 있어요. 근데 특정한 토픽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혀 밑 받침대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마 유행하지 않을까 또는 이게 향후에 뜨지 않을까 해서 막 토픽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논문을 마무리하면 괜찮긴 하는데 상당히 많은 좀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실제로 공중에 붕 뜰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AI가 뜬다니까 4차 산업이 뜬다니까 나도 AI 관련해서 논문을 쓰려 해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AI 관련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본인이 연구를 한다든지 기존 경험이 있다든지 업무와 연관이 된다든지 뭐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AI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최근에 뜨는 유통이라든지 요즘에 최근에는 쿠팡 같은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게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본인이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량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하면 되지만 전혀 없는 경우에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없으면은 나름대로 연구를 좀 더 치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뜨니까 나도 해보려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참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원 창업대학원 어떤 학생이 하다가 벤처기업 특별법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이 친구가 뭘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게 있는지 모르고 쓸 수 있겠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써라 그랬는데 보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나고 세 학기가 지나도 이 분야에 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얘기는 뭐예요? 벤처기업 특별법에 관해서 이게 뭔가 그 벤처기업 특별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일반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상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법 중에서 특별한 벤처기업 특별법만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논문을 쓴 벤처기업 특별법을 다 문항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뭘 연구하겠다는 걸 써야 되는데, 저도 벤처기업 특별법 관련돼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없어요. 그냥 벤처기업 특별법에 관해서 쓰겠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상법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 똑같아요. 정권거래법을 쓰겠다. 정권거래법 중에서 정권거래법이 수많은 걸 다루고 있거든요. 내부자 거래부터 시작해서 특정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뭘 쓰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냥 쓰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썼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그냥 일반 기업 사례를 가지고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1년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벤처기업 특별법을 쓰겠다고 매 두 달에 한 번씩 왔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와라 하면 조사할 역량이 없어요. 이 친구가 벤처기업 협회라든지 이거 관련 전문기관에 일을 하면은 이게 진행되어 온 방향과 과정과 그래서 현재 문제가 뭐고 벤처기업 특별법에 없어야 될 조항은 뭐, 그 다음에 벤처기업 특별법 같은 건 상국과 통합반이 많이 이런 것도 논의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논의의 핵심의 문제를 알아야
벤처기업 특별표 중에서 특히 독소 조항은 뭐고 개선되어야 되는 조항은 뭐고 뭐는 뭡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발전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특별표가 어떤 역할로 해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쓰겠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간을 실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진도가 올 때마다 거의 똑같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학생이 저 졸업하겠습니다 그냥 와요. 이거에 조사해 오라면은 조사된 거 아무것도 또 졸업하겠다고 설문지만 맨날 이거 바꿔요. 어떨 땐 제목만 계속 바꿔서 와요. 아니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조사 좀 해요 하면은 한다편 논문 만들고 와서 또 이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은 과거에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 아까 벤처기업 특별법이 만약에 벤처기업 협회에서 벤처기업 특별법 담당하는 직원인데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이 핵심이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작게 연구를 하더라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오면 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해서 썼더니 굉장히 진도도 안 나가고 어려웠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논문을 쓰는 건데 현재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 많아서 연구할 역량이 되든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학문이든 커리어든 경험이 있어야 연결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썼을 때는 왜 미래를 담냐면 결국에는 내가 쓴 논문은 지금 졸업을 하겠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졸업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써먹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쓸 가치가 좀 있는 걸 가지고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선 미래라는 글자는 논문을 선정할 때도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논문을 쓸 때.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논문의 성과를 따지거든요. 성과를 따질 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이 기업 자체가 미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업에 근무를 하고 싶느냐 했더니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한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넘버원이 어디예요? 카카오예요. 그럼 카카오를 왜 선택했냐 했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뭐예요? 카카오가 안정적입니다가 아니에요. 카카오가 뭔가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뭔가 미래의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 회사 일하고 나면은 그 회사 일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 보는 거예요? 카카오라는 기업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연구를 할 때 그럼 미래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기업 자체의 산업 자체에 이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 산업일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 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전통적인 산업이야. 트랜스포메이션, 변진이나 변환 자체를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냐 아니냐. 물론 전통적인 기업이에요. 유한양행. 옛날 그냥 옛날부터 생긴 유한 열신가요? 유한이라는 분이 만든 기업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 전통적인 제약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뭘로 변신하고 있죠?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 기업은 변신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계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기계업체인데 최근엔 뭐예요?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회사가 만드는 기계는 가장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다품종 손으로 만들 수 있고 3D까지 자유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 기계 설계가 가능하다. 그럼 뭐가 돼요? 기계 자체는 전통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뭐가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회사로 트랜스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인력들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 팩토리라든지 또는 AI라든지 4차 산업의 거의 4차 산업에 있는 최신의 트렌드를 그대로 회사의 공장이나 설비나 관리나 또 제품에 다 반영을 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회사 자체는 전통적인 기업이지만 달라졌다. 그래서 이 미래라는 팩트는 기업을 보거나 기업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의 계획이라든지 기업의 그 비전이라든지 기업의 자체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사실 노키아라는 회사 같은 게 핸드폰을 만들다가 망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실은 나무를 자르던 벌목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나무를 조금 제조를 하는
펄포 회사를 맡겼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은 정보통신, 핸드폰을 만든 정보통신 회사로 변신을 했었어요. 정보통신 회사로 변신을 하고 나서 핸드폰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목재 회사, 펄포 회사에서 새로 뭘로 바뀐 거예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걸 보고 핸드폰을 막 만들던 그 시절에는 이 노키아를 사람들이 뭘로 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봤던 거죠. 물론 그 미래 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봤는데 그 노키아가 또 놓쳐버렸어요. 뭘 놓쳤어요? 아, 핸드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변신하는구나를 놓쳐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구닥다리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에 한번 성공한 기업이 반드시 혁신에 그 다음에도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소니 얘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